시즌마다 주제를 정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전문 분야 시즌즈. 글쓰기는 과학이다. 오늘은 글쓰기의 전략을 주제로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동순 교수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글쓰기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글을 쓰기 전에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실제 글을 쓰는 단계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들, 어떻게 하면 내 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네. 그러려면 전략적으로 이게 접근해야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거기에 맞는 글쓰기가 돼야 그래야 전달이 아주 잘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글쓰기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쓸 때도 전략이 필요하군요. 일반적으로 예전에 전쟁할 때 막 지략가들 전략 세우고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오늘 교수님께 글쓰기의 전략을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게 전략인가요? 네, 일단 크게는 글의 구조를 보면 거의 모든 글이 통상 처음, 중간, 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 중간, 끝. 그러면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처음, 중간, 끝. 그러면 이제 뭐 논문은 서론, 본론, 결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또 소설 같은 경우는 중간이 좀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단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긴 소설이냐 짧은 소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이제 이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처음은 무엇을 중간은 무엇을 어떻게 접근해서 표현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편이냐 단편이냐에 따라서도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군요. 아, 그럼요. 네. 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A4 한 장 분량의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짧은 글이잖아요. 네. 짧은 글 안에 장황한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죠. 그렇죠. 간결하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만 써야 A4 한 장, 물론 글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그걸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분량에 대한 고민은 차후에 쓰는 단계에서 하되 오늘 이제 이 전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처음은 어떻게, 중간은 어떻게, 끝은 어떻게 표현해야 써야 전달이 잘 될까. 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도입이 중요하죠? 그럼요. 요즘은 첫 단어 한 줄 읽고 읽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한다고 해서요. 더더군다나. 그건 맞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책의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 그거 가지고도 책의 판매 부수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제목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글도 전략적으로 쓰고 내 글의 제목도 거기에 부합하도록 전략적으로 써야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야 찾아서 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책을 냈다면 그 다음에도 그 사람의 책을 또 사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겠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이 뭐냐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청취자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글의 처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려면 첫 문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첫 문장.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무엇을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듯이 브레인스토밍 하라고 하셨었어요.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런데도 그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첫 문장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맞을지 저렇게 쓰는 게 맞을지 이거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은 이걸 읽고 이 글을 계속 읽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첫인상의 느낌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문장 어떻게 쓸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호기심을 유발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 독자의 몰입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독자가 이걸 읽고 싶다. 멋진데? 감동적인데 이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앞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과정을 잘 거쳐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느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 네. 언제 나오는지 계속 보고 있어요, 교수님. 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의 일상을 담은 글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 어떤 일화, 속담 이것을 끌어다가 쓰는 것이 내 뒷이야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게 우리 일반 이 시청자들의 경우는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예시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속담, 격언 또는 일화 이런 것들을 가장 첫 문장으로 제시해서 쓰기 시작하는 예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읽어드려 볼게요. 네.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젖 한 깡통, 흐름한 요포 6장,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2차 원탁위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며 한 말이다. K. 클리파라니가 엮은 간디 어록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나는 몹시 부끄러웠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무소유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간디의 이야기를 끌고 왔군요. 그렇죠. 일화를 가지고 온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나는 가진 게 너무 많다. 그러면 뒷이야기가 궁금해지죠. 당연히. 법정 스님은 뒤에 뭘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시길래. 저는 간단한데요. 나 가진 거 많아? 이제 버릴게. 그냥 이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뒷이야기들은 읽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짧은 글이지만 우리한테 삶을 성찰하게 하고 부자와 가난한 삶의 요즘처럼 화두가 대두되고 있는 시절에 한 번쯤은 또 읽어봐도 좋을. 만약에 글 쓰는 것이 좀 어렵다면 이런 분들의 글을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참고해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잘 써진 글들을 많이 읽는 것도 내가 글쓰기를 잘하는 것의 하나의 방법이 되겠군요. 최고죠. 최고의 네. 방법이죠. 그리고 처음 글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좋은 글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네. 시작하는 것도 네. 하나의 전략이다. 그럼요. 네. 예를 들어서 방금 법정 스님의 무소유 읽어드렸듯이 내 주제에 맞는 글을 어떻게 처음에 드러낼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쓴 글의 처음 그걸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네네. 네, 그러면 중간은 네.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뒤쪽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서술 전략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쓰는 단계잖아요. 내 글의 핵심이 어디에 다 들어가냐면 중간에 해당하는 내용에 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할 말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도 선후가 있겠죠. 네. 중간에 어떤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쓸 것인지.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임팩트 있게 먼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교육용 용어로는 주제를 앞에 쓸 것인지 뒤에 쓸 것인지 하고 싶은 말을 앞에 쓴다면 이건 뭐라고 배우신지 기억나십니까? 저희는 연두색 이렇게 해가지고 연역법 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귀 밑에 해가지고 귀납적 이렇게 뒤쪽이 온다고.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그건 이제 증명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고요. 이제 주제를 앞에 두면 이걸 두괄식이라고 하죠. 네네. 그렇죠. 뒤에 두면 미괄식이다. 네. 뭐 이런.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글을 읽는데 또는 읽는 사람에게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거나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처음과 끝에 다시 한번 강조했을 때는 내 글을 정말 여러분 잘 읽고 내 주장을 잘 따르세요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제를 앞에 둘 수도 있고 뒤에도 둘 수도 있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앞에다 둘 때는 내가 왜 앞에다 두는 것인지 당신이 이걸 먼저 기억하십시오. 네.
좀 더 강하게 주장하고 그렇죠. 싶을 때. 뒤에 둘 때는 앞에 부연 설명이 결국에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렇게 귀결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끝이에요. 끝. 처음과 끝은 사실 중간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교수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뒤에 서술 그 방법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끝은 마지막 우리가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왔던 것처럼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문을 닫고 나가는 단계잖아요. 네. 근데 마무리에 사람들이 또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저도 오늘 글을 하나 보내고 왔는데 마지막 문장은 한 단어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세 단어의 조합으로 마지막 문장을 썼는데 어떻게 깔끔하게 인사를 하고 나올 것인지 어떤 글인지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지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도 우리가 좋은 글은 긴 여운을 남긴단 말이죠. 네. 오랫도록 영화의 어떤 한 장면, 마지막 장면 엔딩이 우리한테 울리는 감동처럼 마지막 문장을 딱 읽고 뒤돌아섰을 때 울려오는 감동이나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긴 여운을 남기는 것으로 제시할 것인지 감정을 그냥 건드리고 끝날 것인지 비전이나 전망을 제시할 것인지 또 앞으로 길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또는 뭐 이러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니 꾸준히 지켜보세요 등등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를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가져왔는데 좀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끝 마무리 할 때. 네네네네. 자, 이분은 글쓰기를 실제로 강의하고 있는 학교가 아니라 밖에서 강의하고 있는 분이 쓴 글이에요. 그 마무리 부분을 중간을 좀 건너뛰면서 네.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네네네. 예. 퇴근길 인문학 수업이라는 책에 그러니까 공동 저자 중에 한 분인데 최옥정이라는 분이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가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글쓰기를 지도하신 분의 글의 일부입니다. 네. 좋은 예시로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설명은? 네, 듣겠습니다. 기대나 당부로 마무리하는 경우의 예를 말씀드려 볼게요. 예외 없이 매번 그런 일이 생겼다. 불과 5주 동안 글과 사람들 다 변화를 통과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 의외의 잠재력을 발굴하기도 한다. 생각지도 못한 글쓰기 재능을 발견해서 계속 글을 쓰겠다는 사람들도 한둘 이상 꼭 나온다. 오랫동안 눌러놓고 지냈던 감정들도 제자리를 찾아간다. 아픔은 아픔대로, 소망은 소망대로 반짝이며 슬며시 얼굴을 내민다. 어떤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고 치유받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그런 일을 되풀이해서 경험하는 동안 나는 누구에게든 글을 좀 써보라고 권하는 사람이 되었다. 네, 이게 이제 마무리 글이군요. 네, 마무리입니다. 끝이군요. 어떤 점 때문에 이게 잘 써진 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나 당부 그리고 자기는 이 글 쓰기를 가르친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변화를 봐왔기 때문에 네. 글을 계속 써보라고 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네. 그러므로 자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글쓰기를 지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 기대,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계속 글을 써보십시오. 이 되풀이 되는 동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동안 내가 봐온 이 경험들은 당신도 그런 일을 계속 쓰게 된다면, 네. 당신도 방금 말씀드렸던 소망은 소망대로 반짝이고 슬며시 또 그것들을 얼굴을 내밀 것이다. 그걸 이제 자기를 만나게 하는 그리고 글을 쓰게 하는 일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도 녹아 있는 거죠. 네, 설명을 쭉 해오는데 설명하는 그 단어 또 문구 이런 것들도 좀 예쁘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도하면서 네. 지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글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변화,
과정들을 온몸으로 느끼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지도자로서의 글쓰기 지도자로서의 경험들이 이렇게 너무나 본인한테는 좋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 글의 구조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전략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서술하는 작업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방법도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좀 중요하죠. 앞에 처음, 중간, 끝에 글의 구조 안에서도 이제 밀고 당기는 게 있지만 사실 이 서술하는 방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서술 방법이 있는데 이건 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풀이로 배워가지고 네. 그럴 텐데 이제 이런 방법을 동원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 예시, 비교, 대조, 구분, 분류, 서사, 묘사. 네. 이런 방법으로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써 나가면 되는데 정의, 네. 예시, 묘사, 네. 구분, 분류, 비교, 대조. 네. 네. 자, 요런 서술 방법이 있는데 어떤 서술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할 때 그럴 때는 비유해서 설명해주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정립해 주는 거잖아요. 네. 대상의 개념을 밝혀줄 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개념의 대상이 되는 거 그것이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논증, 그러니까 논리적 증명 따위의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예, 이다. 그러니까 개념을 말할 때는 정의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네. 네, 좀 어려운 것들은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면 좋을 듯 싶고, 아주 좋죠. 그렇죠. 네, 네. 앞에서 제가 글의 처음 시작을 예시로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쓰기 전략 중에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더 설명해 주세요. 이제 가장 우리들 머릿속에 특히 어떤 표현하는 글쓰기 수필 같은 거 표현할 때 가장 사람들에게 오래 여운을 남고 아름다운 문장이다라고 기억되는 그렇게 하는 묘사 방법이 서술 방법이 묘사거든요. 묘사. 네, 네. 묘사는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강 작가의 글이 그렇던데요. 그렇죠. 이미지로 네. 확 떠오르고 오래 남잖아요. 네. 그래서 묘사의 예를 하나 들어 짧게 설명을 해볼까요? 네. 시계를 쳐다보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거의 시간이 없기는 합니다만. 네. 네. 잠깐만 짧게 한번 서리는 자리에 일어섰다. 그리고 요금소에 들어갔다. 복잡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톨게이트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마침내 마지막 등까지 꺼진 톨게이트 물속에 잠긴 작은 집처럼 푸르고 고요해졌다. 분주하던 동물들이 먼 곳에서 들리는 종소리에 반응하듯 제자리에 앉아 불 꺼진 톨게이트와 그 너머 펼쳐진 밤의 별자리를 바라봤다. 어때요? 굉장히 저도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묘사는. 그렇죠. 네, 계속 그 시간대별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구성 단계에서 시간에 따라서 순차 구성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묘사는 그 글 속의 그 장면을 그대로 떠오르게 표현하는 거. 예, 상상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예. 그걸 묘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와 대조는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유사성. 계속 말씀하시면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네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 이어서 다음 시간에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략적인 글을 쓴 거고 이걸 또 다듬는 작업도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동순 교수와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